다음에 아사미 케이사입니다. 어, 네네, 야마자키 안사이의 제자였다가 결별을 하는데, 근데 바로 앞에 있었던 나오가타와 비교하면은 어, 게이사의 관점은 안사이와 많이 가까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적인 것을 중시했다. 그리고 이제 주군에 대한 충성을 지고의 가치로 격천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당시 에도 체제에 대해서 순종적인 그런 입장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 안에 어디든 나쁜 통치자 없다. 나쁜 아버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공경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쇼군이 천자를 축출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거 동의할 수 없고 마찬가지 반대로 천자가 쇼군을 타도한다고 해도 동조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도 체제의 정당화를 에, 열렬히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어떤 신토적 세계관을 부정하지 않고 신토적 세계관의 어떤 그 신토적 세계관의 이성의 빛을 비추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도적 세계관의 보편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하자면 천황, 지황이라는 용어 이거 이미 중국에서 존재했던 것이라는 거고요. 일부 일본의 신토가들이 에, 너무 그 천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토의 신토 속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불변의 이치, 어,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어, 그 다음에 보편적인 도, 일본의 도, 만약에 공자나 주의가 일본을 침략한다면, 저 성현들이 일본을 침략한다. 이런 가정을 할 때 나는 성현 편을 들어야 하느냐, 일본 편을 들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이걸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어땠을까요? 어,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 회사인은 당연히 성현이라도 우리를 공격하면 막아야 한다. 우리라고 하는 이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일체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중하와 야만이라고 하는 것, 화이 이거는 말하자면 중국 중심적으로 불려진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서 일본인들이 스스로를 야만이라고 여기는 거 이건 수치스러운 짓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학서적에서 언급하는 도는 천지의 도, 즉 보편의 도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중국만의 것도 아니고 또 일본이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절정을 이루는 거는 1732년에 편찬된 하야시 호코. 하야시 가오라는 인물은 하야시 라잔의 아들입니다. 호코는 또 가호의 아들이고요. 말하자면 하야시 라잔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자학자의 아들 손자가 1732년, 물론 가호는 죽고 나서 호코가 죽을 때쯤에 자기 아버지 얘기까지 합쳐서 이제 편찬해서 내는 책이 화이변태라고 하는 책인데 종래의 중하와 이적의 구분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대륙이 중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뭐 요컨대 이거는 어, 19세, 아, 저 17세기 전반기에 에, 후금 그리고 청의 대도, 그래서 이제 한족의 몰락,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에서 이제 문명론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절정이 이 두 사람의 화이변태라고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케이사이의 논의는 이 화이변태론의 전조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도 이 케이사이를 보면은 유교적 보편주의와 일본 중심주의가 적당하게 절충을 이루고 있는 듯한 그런 면모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그 아코 사건이 역시 이제 이 사람에게도 논제의 하나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앞서 자기 동무, 동문인 나오가타하고 비교할 때 조금 더 일본주의적인 경향을 이 논의에서도 드러내 보입니다. 아코의 그 번사들 로시들은 낭인들이죠. 낭인들은 에, 자신의 군주의 적수에게 복수한 거, 그러니까 자신의 군주에 대한 복수다. 군주의 억울한 죽음을 복수한 거,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마치 저 순임금의 일화, 순임금의 아버지가 저 뭐야, 이 장님이었죠. 아버지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순임금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아마도 황제 자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자기 아버지를 등에 업고 멀리 도망갔을 것이다. 이건 군신의리에 앞서서 부자지정, 부자 사이의 정이 더 우선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유교의 논리는 결국 군신의리보다 부자지정을 근본에 두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에 입각해서 이 아코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보일체론, 이건 이제 나가서 군부일체론, 군신의리의 절대화. 내 말이, 제 설명이 마치 엇갈리는 듯 싶은데, 결국 그런 부자 간의 관계를 군신 간에 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 군신 간의 관계가 부자 간의 관계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고, 쇼군, 아코본의 로시들과 그 죽은 군주 사이의 그런 관계가 부자 간의 관계와 같은 거다라고 해서 이 사무라이들, 46인 사무라이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라이 하쿠세키입니다. 이 사람은 주자학자입니다. 주자학자인데 하타모토 신분을 획득했고요. 그래서 쇼군의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은 쇼군의 둘도 없는 막료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침 그때 이 아라이 하쿠세키는 그 조선통신사의 접대 예절 문제, 의례 문제, 이런 것들을 자신의 중요한 정치적 어, 정치 활동의 어떤 매개로 삼습니다. 그래서 당시 쇼군이었던 이에노부를 설득해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갖도록. 그래서 이
조선통신사가 이제 그 왕에 대한 서국의 왕에 대한 의례를 갖추도록 이렇게 유도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서양인 기독교 선교사들과의 면담, 교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기문이라고 하는 책을 남기기도 했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자학자이면서 정치가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에, 서학에 대해서도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조선의 주자학자들과 차이가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어 문제와 관련해서 어, 하프세키의 글은 많이 인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연어와 관련해서 연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이름인데 뭐 그 대단한 거 아니다. 어느 나라 연어, 중국 연어를 쓰냐, 뭐 일본 연어를 쓰냐, 뭐 이런 거 중요한 문제 아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대적 이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시대의 이름이죠. 연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기독교의 논리를 부정 배척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 만인이 다 하늘을 즉 여호와를 아버지로 여겨야 한다.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논리는 유교의 충과 효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논파하는가 하면은 하늘을 모시는 건 하늘의 아들인 천자가 모시면 된다라는 하는 거고요. 신하들은 군주를 하늘로 모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군주를 통해서 하늘과 관계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자식은 아버지를 하늘로, 지어미는 지아비를 하늘로. 이렇게 해서 계제적인 그런 사닥다리식의 그런 사회 질서관과 전통적인 제천 의례를 결합을 합니다. 그런 제천 의례가 기독교의 말하자면 천신 숭배, 여호와 숭배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귀신론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유학자들이 일상 해오던 얘기인데 관심 있으면 한번 일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우리 텍스트를 개괄을 했고요. 개관을 했고 여러분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좀 더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들 해주시죠. 한 제가, 가지 예, 말씀해 주세요. 말씀 먼저 하세요. 한 가지 제가 기회가 없어서 소개를 못했는데 어, 우리 교재와 유사한 것으로 한국에도 자료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2003년인가 한 20년 전에 낸 책인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사상. 이것도 우리 교재와 마찬가지로 원자료를 발췌해서 싣고 그 앞뒤에 해설을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을 이건 한 대략 850페이지 정도가량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교재보다 조금 분량이 에, 얇다고 볼 수 있죠. 여긴 고유사상, 불교사상, 또 도교, 그리고 성리학, 뭐 이렇게 쭉 해서 맨 뒤에는 뭐 개화사상, 근대 종교, 유교 갱신론, 뭐 이런 데까지, 근대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있는데, 어, 차이점은
이거를 편찬할 때 편찬 원칙이랄까 규칙은 말하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왜 논문에 보면은 인용문들 있죠. 인용문들 중에서 긴 인용문들 기본 발췌 단위를 그 긴 인용문 수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러저런 논문이나 학술서에서 볼 수 있는 인용문들을 원전의 인용문들을 한 책에 모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보다는 인용문의 크기가 좀 작다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여기는 꼭 뭐, 제 지도 교수 중심으로 해서 필자들이 모여 있긴 합니다만은 뭐, 밖에 있는 필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재의 필진들보다는 관점이나 방법론 이런 것들이 비교적 통일되어 있는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건데, 요 얘기는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여기 우리 교재에 선택된 인물들과 인용문들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이게 일본 철학 사상사 이해에 얼마나 절실한 것들인가 의문을 품을 때가 좀 있는데 있다 보니까 요건 이제 필진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뭐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제가 관광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나중에 아라이 하쿠세키 했잖아요. 아라이 하쿠세키가 그 일본의幕府의 중앙정부의 최고위 관료까지 지냈는데, 권력이 상당했죠. 이럴 때, 기독교가 이미 금지가 돼 있잖아요. 금지가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자기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겠다고 건너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럼 그 마지막 선교사가 제주이트인데, 예, 그 지오반니 시도티입니다. 시도티. 왔는데 이미 국교 그 나라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티가 오자 잡아다가 그 이제 에도 지금 도쿄로 끌고 왔죠. 끌고 와가지고 그 아주 혹독한 고문을 해갖고 이 사람이 그 배교를 했어요. 배교. 배교를 하고서 죽이진 않고 감옥에 거의 감금 상태에서 이제 살게 했는데 혼자 살게 한 게 아니라 일본의 그 범죄를 저지른 여자 하고 같이 살게 했어요. 살게 했고 이제 그러다가 생을 마치고 이 사람이 이제 묻혔죠. 묻혔는데 그 무덤이 발굴이 안 됐었는데 몇 년 전에 그 무덤이 발굴이 됐어요. 발굴돼갖고 그 사람의 그 두개골이 나왔어요. 나와서 그거를 도쿄에는 고이시카와 어디에 마치 그 뭐랄까 우리랑 구청 같은 데 구청도 아니죠. 거기에 그 사무실에 조그만 구석에 박물관을 만들고 이 사람의 그 두개골 등등 해가지고 유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 도쿄 도쿄에 부인가? 있어요. 도쿄 제 장소를 정확히 정하는데 오차노미즈 대학에서 어떻게 가가지고 뭐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있더라고요. 쉽게 아마 구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은 이 사람의 마지막 생, 그다음에 기독교를 얼마나 혹독하게 끝까지 탄압을 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거죠.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악고한 46명의 사무라이 이제 논의가 많이 됐잖아요. 그 악고한이 어디 있냐면은 그 간사에 가면은 고벼가 있고 더 가서 히메지라고 있죠. 히메지. 히메지에서 더 가면 오카야마라고 있잖아요. 까야마. 오카야마하고 히메지 중간쯤에 있어요. 음, 근데 거기에 이제 그것이 악고한인데 지금 악고시죠. 음,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던 사무라이들이 자기 주군을 그 다이묘를 몰골 줬다고 그 끼라라는
조그만 한에 다이묘를 이제 죽인 거예요. 아, 그래서 기라도 그 작은 한의 다이묘였어요? 다이묘, 그게 음, 대장이죠. 그거는 저기 이쪽 그 이제 나고야 쪽 어, 이쪽 근처에 있는 조그만 한인데, 어, 근데 아꼬에 가면 아꼬시에 가면은 그 공원이 있고 이 46명의 사무라이를 주제로 한 사적하며 그다음에 그 박물관 하며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확실하게 그때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가이바라 액겐 했잖아요. 가이바라 액겐이라고 하면 보통 저는 가이바라 액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지구젠 지금 후쿠오카 이쪽 그 사람인데 여기 나온 사람 중에 일본에서 아직까지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건강법 음, 이것이 굉장히 아직도 유효하다래요. 저도 그 몇 가지 따라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에 대해서 음, 그 의학자지만은 주로 실용적인 측면에 연구를 해가지고 젖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음. 그러한 그 인간인데 아마 그 후쿠오카 쪽 가면 그 사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관광 안내를 마칩니다. 저는 그 애기개는 예전에 그 박물학 공부를 하면서 어, 알아서 책을 이제 몇 권 구해서 봤는데 우선 놀랐습니다. 그 시절에 그런 자료와 그런 분석적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주 놀라웠었 그것 때문에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행복 문제가 또 그렇게 연관되어져서 우리 교재에도 그 항목이 그렇게 들어왔겠군요. 선생님, 여기 그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이 46명의 사무라이? 음. 이 사람들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좀 그, 이 철학자들이 좀 입장이 좀 갈리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게 제가 이해하는 대체로 그 사무라이의 윤리 있죠. 말하자면 의리, 길이, 길이를 중시하는 그런 의리에 동정적인 사람들은 그 아코로시들의 입장을 동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 좀 더 보편주의적인 견지에 있는 사람들, 얘네들은 당시에 쇼군 중심의 정치 체제 이것에 기반하고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사유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코본의 이 로시들은 저 뭐야 아사미인가 저 아코본의 번주가 죽은 것은 쇼군이 자살을 명했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 쇼군의 명령에 의한 거였다고. 그 아코본의 이로시들이 자기 주군에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쇼군에 대항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유교적 보편주의자들은 쇼군의 입장에 서는데 아코본의 로시들을 동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여기 발췌문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로시들이 쇼군에 저항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를 갖고 나서 말하자면 쇼군한테 항복한 거죠. 그리고 쇼군의 처지를 기다린 겁니다. 처분을 기다린 거예요. 다음번에 하게 될 누구죠? 오기소라이. 오기소라이가 그 쇼군의 처분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이 오기소라이가 맞으면 어용학자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오기소라이의 견해는 뭐냐면은 쇼군의 처분, 즉 그 46인의 로시들에 대한 처분이 처형이 아니라
말하자면 자결을 말하자면 명령한 거죠. 이건 명예를 지켜준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 로시들의 명예를 지켜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쇼군은 나름대로 로시드를 로시들의 처사의 정당성을 한 표로 인정해 준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쇼군의 처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저는 이게 좀 뭐 문헌학적으로 아니면 사상사적으로 보다는 제가 일본 유학을 경험을 하고 또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의 심성 그리고 또 제가 1930년대 이후에 일본이 치닫게 된 그 파시즘의 일본주의의 근간이 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관심을 저는 갖고 일본의 사상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일본의 충신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성춘향이 이야기가 영화로 계속 반복이 되듯이 이 주신구라 이 이야기는 일본 사람들의 신금을 올려주는 매해 되게 연말이 되면 나오는 그런 어, 영화 내지 드라마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전혀 그걸 모르고 있었더니 제 지도 교수가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심성의 마음의 형태를 가르쳐 주면서 일본 사람이 이렇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설명을 들은 게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대의 명분보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대장을 위해서 이제 복수를 하는데 복수의 계획이 굉장히 면밀해요. 그래가지고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하고도 부인하고도 이혼을 하고 복수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인내와 뭐를 거쳐가지고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이렇게 직접은 말을 안 했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일본 사람들의 심성은 보면은 대의 명분이나 뭐 리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것에 행동을 위해서는 가족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이게 난폭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조폭하고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의리를 위해서는 뭐 새끼손가락도 자르고 그리고 뭐 형제보다는 폭력 자기의 단원들 그거를 더 중요시하는 그게 이제 일본이 마지막에 가서 파시즘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원동력을 찾는 그게 보면은 일본 사상사 하신 선생님 중에서 고야스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계속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일본의 유학은 전부 일본주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었다. 뭐 주자하기도 그렇고 뭐든 전부 뭐 이토지 인사이도 고기쇼라이도 그러고 그래 아라이 학생기가 그래도 그중에서 낫다 그렇지만 점점 일본주의로 형성해 갔다. 이 형성이 일본 근대에 와서 내셔널즘하고 결합되면서 파시즘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근간이 됐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는데 이제 저기 김문영 선생님한테 근본적인 좀 질문을 제가 사상사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고 이거 잘 모르니까 근대 이전에는 특히 그 여기 근대 이전의 사상사를 이거 보면은 코스모로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 우주를 어떻게 볼 건지 그 다음에 사회를 어떻게 볼 건지 이야기를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그 지금 오늘 이렇게 하야시 란자니니 뭐 이토 진사에 보면은 코스몰로지보다는 그거하고 일본 사회를 어떻게 볼 건지 일본의 공동체를 어떻게 볼 건지 그게 더 이렇게 중점이 잡혀져 있는 게 조선하고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상사가 이제 지금 오늘 저기 언급된 사상사를 제쳐놓고라도 사상사가 지금까지 쭉 철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예,
반드시 다른 사상가를 비판하고 거기에 서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꼭 비판을 해야 하는지, 그게 저는 옛날부터 의문이었어요. 뭐를 위한 비판이지? 근데 그 비판이라는 거 보면 굉장히 조그만 차이인데, 그 하늘을 알고, 도리를 알고, 본성을 알고 그렇다면은 비판이 아니라 끌어안고, 그리고, 나갈 수도 있는데, 왜 조그만 걸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조그만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까 지행합일도에 대한 해석 같은 것도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끌어안지 못하고 반드시 조그만 티끌이라도 끌어내서 하는 게 그게 사상사라면 사상사의 존립의 이유가 우리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려나? 하는 생각을 저는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문 전체 아카데미즘의 문제인데 크리티컬 그 관점이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비판을 하고 그 위에 서잖아요. 근데 그 비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계속 저는 해서 김영 선생님한테 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또 여기 같이 계신 분들 특히 인문세정은 그런 걸 뛰어넘어서 그 우리 지성이 우리 공부가 어떤 우리 삶에 어떤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솔직하게 공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니,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은 제가 기왕의 역사상의 모든 사상가를 대변해서 대변해야 하는, 옹호해야 하는 그네들의 입장을 옹호해야 하는 처지가 돼 버리는데 자, 근데 질문하셨으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어, 셰익스피어가 출연했었고요. 셰익스피어 이후에도 무수한 문학가들이 에,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그래 왔죠. 셰익스피어로 해서 문학이 정지되는 건 아니죠. 이후에 문학 애호가들이 셰익스피어만 계속 암송하는 것으로 해서 어,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사상가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만 문학하고 차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뭐 셰익스피어 이후의 문학가들은 셰익스피어가 다루지 않은 주제를 혹은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조금 시각을 바꾸어서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상가들 그중에서 특히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이른바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계 보편 원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철학자들이 세계란, 인간이란, 행복이란, 뭐 이런 매우 추상적인, 매우 보편적인 그런 주제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라는 거, 세상이라고 하는 거, 이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내가 논의하는 거랑 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칸트가 논의하는 거랑 그 소재, 주제가 겹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네들을 듣고 그네들과 그네들의 논의와 내 논의가 다르다는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얼마든지 예외가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그 조선의 유학자들이죠. 뭐 예외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다수의 조선 유학자들이 주자의 텍스트를 암송하는 것으로 만족하곤 해왔어요. 그래 왔는데
뭐 개인의 수양서, 수신서로서 개인의 수신의 문제에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그네들이 살았던 세계 전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서는 이미 400년, 500년 전에 주자를 암송하는 것으로서는 충분한 것이었다고 하기 어려워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만 가지고 조선시대인들의 삶,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죠. 어려운 게. 그렇게 그네들의 저작만 가지고 보면은 조선시대는 진짜 50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중국 송나라 시대의 그 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가라고 오해할 가능성조차 있는 거죠. 어차피 세계가 변화하는 만큼 사람들의 생각도 변화하는 거 아닐까? 그게 사상사 속의 현상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일본 사상사는 같은 질문이 하늘이 있고, 같은 땅이 있고, 본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훨씬 더 강조를 하는 게 일본의 뭐 여러 가지 네. 사회적 조건, 역사적 조건 때문에 일본 내에 갇혀진 곳에 훨씬 더 이렇게 중점을 두고, 그게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이렇게 심각한 갈등 관계가 아닐 때는 뭐 그 안에서 충족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갈등 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대립 관계가 생겼을 때는 그 벽을 두껍게 하고, 그거를, 어, 경우에 따라서는 격대시할 수 있는 사상적인 기반을 오히려 만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일본주의에 굉장히 관심을 지금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그 기반이 이 신도뿐만 아니라 유교 주작도 일본적인 것은 일본주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충분한 영양소를 제공을 했다. 그래서 아까 그 주신구라 음, 그 46명의 그 충성을 바치고 복수를 하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일본적인 아마 음, 다른 문맥의 사회에 가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막 자기 애들하고도 전부 결혼을 해요. 형제들하고 자기 그 위에 주군을 위한 그걸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다양한 문맥 속에서 형성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보편적인 논리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도 굉장히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것, 보편적인 것조차에서도 조금 경계를 해서 이건 상당히 역사적인 사회적인 문맥 속에서 형성됐는데 우리들은 그걸 그냥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옥석을 가리는 그런 작업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런 길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관광 안내를 조금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보편과 특수의 문제인데 약간 그 46명의 그 배경을 이제 얘기하면은 그 일본은 그 쇼군이 지배하는 땅이 전 국토의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됐고 나머지 75% 정도는 다이묘들이 지배했거든요. 그 다이묘의 수가 260명 정도가 돼요. 근데 거긴 그 나라가 4분의 1 하고 4분의 3으로 잘라진 다음에 4분의 3을 다시 260개로 쪼개놨어요. 근데 거기에는 큰 다이묘도 있고 작은 다이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 통치 시스템이 그 중앙정부는 외교, 종교정책, 무역, 요거에는 독점을 해요. 전권을 갖고. 그래서 나머지
뭐 세금을 걷고 자기네 사회 질서를 운영하고 등등 하는 거는 전부 각 그 다이묘들이 거의 100% 자율권을 갖고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기본 시스템인데 중앙정부인 박구후가 나라 전체의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모든 다이묘들이 원칙적으로 1년은 에도에 도쿄에 가서 살고 1년은 자기 그 지방 내려가서 살아야 돼요. 네, 그 이제 제도가 있는데 조금 그 먼 다이묘 가까운 다이묘 이제 변경이 좀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이묘들이 보통은 반 정도가 반 260명 중에 반 130명은 에도에 있는 거예요. 에도 항상. 에도에서 뭐 하냐면은 그 지금 그 천황이 살고 있는 에도 성 있잖아요. 거기 모여가지고 각종 의뢰를 하는데 다이묘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모이면 거기에서 그 줄 서는 순서, 앉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큰 다이묘, 조그만 다이묘. 그러니까 당시에 끼라는 그 하타모토계의 이제 정식 다이묘는 아니고 그런 조그만 그렇지만 성에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악고한의 다이묘는 그보다 높은데 이 에도성에서 이 끼라가 모욕을 준 거예요, 모욕을. 모욕을 주니까 이 큰 다이묘 아사노가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칼을 뺐어요. 칼을 빼가지고 죽인다고 쳤는데 빗나갔어. 근데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거를 쇼군이 듣고서 감히 내 성에 와서 니네가 칼질을 해? 근데 그거는 박그 후에 그 법이 있어요. 법 실정법에 따라서 당연히 그 아사노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 뺀 사람한테 쇼군이 이제 협의를 거쳐가지고 너는 네 배를 갈르라고 한 거예요. 배를 가려면은 거기 다이묘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면 그 한은 다른 사람이 다이묘로 오는 거예요. 쇼군이 다른 사람을 임명해. 그러면 그 한에 있는 그 아사노의 가신들 있잖아요. 가신들은 하루아침에 그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론인이 되는 거예요. 론인. 그래가지고 새로운 다이묘가 부임을 하니까 여기 있던 가신들, 사무라이 그 가신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이제 생각을 모아갖고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저놈 죽이자고. 우리 이대로 지나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모여갖고 그 기라가 에도에 있는 집에 자고 있을 때 침입을 해가지고서 칼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고서 어디로 흩어져가지고 어디에서 다시 모여서 숨었냐 하면은 그 생각구지라고 있어요. 이게 관광지에 왔는데 시나가와에 가면 생각구지라는 절이 있어요. 그 근처에. 거기 일단 모여서 은신하다가 흩어지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구후에서 그 중앙정부에서 논의를 해갖고 그 저놈들 전부 그 상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실정법이고 박구후 중앙정부에서 한 거는 실정법이고 이 론인들이 한 거는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일본이. 중세부터 사무라이 세계에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해왔는데 에도 시대 때는 전례 없는 중앙 집권 체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그 실정법이 적용이 된 거죠. 그런데 일본인의 가슴속에는 일본인이 사무라이 세계지만 일본인이 그 12세기 말부터 쭉 그때까지 살아온 그거는 관습법에 의해서 살아온 거예요. 관습법. 각자의 관습법에 의해서. 여기는 자기의 주군이 하늘인 거예요. 하늘. 그 주군을 잃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날거지가 되는 거예요. 센거지가.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일본의 정세에서 보면은 이쪽 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거야, 정당. 그렇지만 정부의 권력 입장에서 보면 실정법에 이제 저촉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일본의 유학이 제 생각에는 크게 이제 세 갈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권력 구조, 이 시스템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봉사를 하는 유교. 요게 주작이었고, 주작. 근데 정당화를 하면서 그런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이 자기 자신들의 미래인데 그 미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단. 그 수단이 의뢰예요. 의뢰인데 의뢰를 전부 분리해 거의 뺏겼어요. 의뢰를. 이, 이 생로병사에 관련되는 의뢰를 불교에 전부 뺏겼기 때문에 이 주작이 더 이상 그 정당화를 하지만 정당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스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파들은 이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 경제, 사회 시스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교를 동원을 했는데 이거 주작까지는 도저히 안 되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고대 유학의 원서를 갖고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후자가 점점 커져요. 커져가지고 이제 주작을 밀어내고 마는데 결국은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유학의 흐름이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일본 중심의 유학, 일본 중심. 일본화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를 그 주작이든 뭐 고대 유학이든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어떻게든 이걸 일본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뭐 그 껴들 여유가 없는 거고 중국을 높여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김 선생님 말씀하신 하이 변태라는 자작도 나오게 된 거고 뭐 등등 이제 일본화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맞게끔 유학이 이제 재편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꾸지라는 절에 가면은 이 절도 그게 이제 상품이에요, 상품. 46명의 사무라이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찾다가 다시 모였다 흩어진 그런 절이기 때문에 그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절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 시나가와 역에서 내리셔서 걸어가서 걸으시면 얼마 안 돼요. 아주 그 짭짤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재를 여러 사람 걸 이렇게 쭉 같이 함께 읽으면서 두 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유교가 일본주의적 색채가 전체적으로 강하다. 유교는 원래 그 동아시아 문명권 내에서 예, 유일무이한 독존의 자리에 있었던 이념이었잖아요. 그 당연히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중화주의 외치고 뭐 이랬던 거 다 그 유교의 논법 안에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보편주의자들이었어요. 어, 극히 예외적인 몇몇을 치면, 그 예외적인 몇몇들도 평생에 걸친 게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시점, 몇 주장들을 제외하면 그네들은 보편적 가치에 그 말이죠. 보편적 가치를 환호하고 거기에 매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런 것에 비하면 일본의 유학자들은 매우 예외적인 거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일본의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환경 또 지금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이 정치적 환경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외가 없는 것은 역시 아니다. 초창기에 저 뭐야 세이카 이런 사람들은 예외라고 친더라도 17세기 말이야부터 18세기에 가면서 이제 일본 유교가 나름대로 자기 이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자기 모습이라는 게 말하자면 유교와 일본주의의 결합. 주된 골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외적인 인물이 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토 나오 뭐죠? 이리. 음. 아, 사토 나오가타거나 아니면 아라이 하쿠세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보편주의에 많이 입각해 있는 그런 사상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려도 아니, 될까요? 예, 예. 네. 가이바라 있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박물학,
그렇게 하고 굉장히 식물 이름 같은 거 하는데, 하고 뭐 하는데, 제가 조선에 대해서는 뭐, 조선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그 아주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조선의 경우에는 뭐 농업의 일정 같은 것도 그 중국의 저기 달력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식물의 꽃이나 뭐 씨에서 나오는 것도 대부분이 중국에 있는 그 꽃이나 나무 이런 거를 이제 씨의 재료를 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가이바레 엑겐 같은 데서 보면 일본 고유의 꽃, 고유의 뭐 계절, 식물 이런 거를 훨씬 더 이렇게 에, 중심에 두고 중국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아까 가이바레 엑겐의 양생술 이야기를 허남희 선생님이 해줬는데 굉장히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 일본에는 침을 놓을 때 한국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혈자리에 침을 놔요. 음, 대부분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제가 근데 중요한 혈자리에.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외침이라 그래서 와침 일본 침이라 그래서 혈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혈자리에 놓으면은 몸을 약하게 한대. 혈이 굉장히 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혈하고 혈 사이에 넣는 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신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신체의 감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한방이나 양생술을 이렇게 생성해내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바레겐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양생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2번 가라 그래요. 하루에. 자기 전에 시원하게 한 번 더 가서 속을 확 비워놓고 자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일본 사람들이 신체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무라이의 문화라서 그런지 몸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고 그 몸의 소리를 들었던, 그럼으로써 중국하고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책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한 방울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어도 여전히 한 방울도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 토론 시간에 제가 이번에 책 읽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는 일본이 불교화 될 때는 일본식 불교 이런 느낌을 이제 제가 별로 많이 못 받았는데 이 시대에 일본식 유교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요청이 됐다는 것이 재미가 재미가 있다기보다 그게 이렇게 처음에 시즌 1에서 이현수 선생님이 질문 주신 것 중에 자타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주 자기의식이 이렇게 좀 강렬해지는 국면이랄까. 그 이유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남을 만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 무렵이 쇄국 시대였기 때문에 이 자타의식의 메커니즘이 흥미로웠고, 만약에 제가 이제 전혀 모르는 관점에서 자의식을 일본 이 열도가 갖게 될 필요에 의해서 요청된 학문이 유학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아까 이현숙 선생님께서 주신 파시즘이랄까 자기의식의 특별한 조직화에서 요청된 일본식 유교의 근데 이제 오늘 설명을 들으면 그 유교가 어디로 갔냐면 고대 유교로 가는 거죠. 고대 유교로. 주자학이라기보다는 고대 유교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공자님, 맹자님 여기 이제 그 유교의 그 아주 입구라고 할까? 거기서부터 자기 의식을 만들어내는 그, 어, 이제 그런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다음 시즌에서도 공부를 할 때 이제 유교를 모르지만 그 궁자, 맹자 요점에 이제 이 시기가 그 유학사 안에서 중요한 시기가 되어 가는구나, 일본에서는. 이런 걸 이제 제가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이현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왜 비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담론이 전개가 되고 배제가 일어나는가. 이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앞에 이제 불교에서도 뭐, 너보단 내가 잘해. 이런 게 이제 적지 않게 있었을 겁니다만 더 좀 노골화 된달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역으로, 비판이 일어나는 데에서 중요한 거는 비판이 이것도 이제 좀 내 입각점을 분명히 하게 될 필요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종합을 이루어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차차 요 근세 시기인가요? 요 시기에 그 논쟁을 볼 때 어떤 사건이 비판에 이렇게 단골의 지점이 되는가에서 보면 아까 그 46인의 사무라이, 그러니까 그 어떤 자아관, 근세 일본의 자아관을 갖추는 데에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계속 소환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46인의 사무라이라는 게 이 유학자들에게 인기 있는 소재인 건데 이제 점점 이렇게 확대된다는 거죠. 아까 이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시기별로 계속 이렇게 그 논쟁의 비판의 지점을 만드는데 요청되는 그 이유나 방식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음번 할 때도 이어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사상이나 학문이라는 것이 현실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뭐 그 정도 기능이잖아요. 근데 정당화가 이제 그 가다가 이 어느 한계에 이제 부닥친 거죠. 그러면서 현실이 변하니까 이 변하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스를 찾아보는데 이 학자들의 경우는 불교학자들은 자기 나름의 설명 방식이 있어요. 다른 학문하는 사람 다 학문 방식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유학을 어떻게 선택해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노력을 했는데 이 주자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자 갖고는 변해가는 일본의 경제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발전하는 예컨대 농민들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주작이 도대체가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통합성이 있어요. 주작은 하나의 원리하에 모든 거를 설명해 버리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지방 분권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들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나름대로 그 자율 영역 속에서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질이 안 맞는데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유교적 언어가 어디에서 발견되냐면은 고대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고대에는 누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하는 행동들을 모아낸 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자는 이러한 행동들을 모아낸 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론화한 거예요, 이론화. 근데 그 이론화 갖고 전체화된 이론화 갖고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뭐 리니, 뭐 성인이, 천리니 뭐 이런 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별적인 행동들, 행위 이런 것의 언어들을 이제 그 선택해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크게 차이가 커져가면서 나름대로 일본 그 사회 전체에 그 어떤 디스코스 형성의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효과를 이제 발휘하게 된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충분히 어, 그림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의견입니다. 지금 달님이 제기해 주신 문제는 사실 심오한 문제예요. 다음에도 계속 얘기가 되겠는데, 혹시나 싶어서 조금 포를 좀 달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얘기를 마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의 주된 골자가 유교가 일본에 와서 일본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된 측면, 그 측면을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해서 저도 포함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막스 베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유교의 도덕은 기독교와 달리, 기독교는 말하자면 그 초월적인 가치를 상정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 초월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자신의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은 계속 진보해 왔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만들어냈고 뭐 이렇게 이제 베버가 얘기를 하면서 그 반대로 유교는 그런 초월적 가치 측면이 약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상이 있다고 하지만 항상 유학자들은 현실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작동해 왔다. 유학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설명이 뭐 설득력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과연 유학자들은 마치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칸트가 얘기했던 별처럼 도덕적 이상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초월적 가치가 없었는가? 어, 이렇게 다시 되물을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주자학자들의 경우조차도 그네들의 천리는 현실을 비판하는 능력이 진짜 없었다고 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뭐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중국계 미국의 어떤 학자는 있다. 다만 기독교처럼 그 가치를 외부의 초월적인 외부의 어떤 것으로 상정하기보다 자기 내부의 뭔가 내재적 초월이다 이거는 내재적인 초월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었고 각 개개인은 그 천리에 입각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율하고 따라서는 정치적 실천도 그것에 입각해서 의에 맞지 않으면 출사하지 않고 은거하고 뭐 비판하고 상소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하고 이런 것들 왜 없어 동아시아에는 유교의 보편 가치라고, 유교에서 말하는 보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버가 얘기했던 그 초월적 가치와 같은 거고, 일본에서조차도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이런저런 면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더 확인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상정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의 유학의 사상사는 반중국적인 감성을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인 그 원동력이 됐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 유학이 이렇게 보면은 이거 별것도 아니다, 위선적이다. 그럼으로써 중국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싫어지는, 경계해야 될, 넘어야 될, 그리고 차이를 둬야 될 하나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감성을, 그 일본적인 감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오히려 일본의 그 유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의 유학하고는 정말 대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그리고 그게 나중에 가면은 국학하고 결합이 되면 엄청 더 아주 심하게, 그게 이제 심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을 경계하고 중국을 어, 혐오하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혐오, 중국에 대한 반감, 그리고 합해가지고 그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조선에 대한 것도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서히 기반을 만들어가는 게 역설적으로 유학도 한 목을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도 고야 선생님은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상사라는 게 사실은 그 구슬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후대 사람들이 그 구슬을 깨매는 게 사상사라고 보는데, 그 구슬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발견하지 않는 다른 구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슬을 이제 찾아내는 게 또 저희들이 그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주 과격하신 의견을, 의견의 밸런스를 좀 가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자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고야 선생님의 그 철학이 심취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제국주의니 뭐 천안 중심주의니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근대에 가면 사상가도 많잖아요. 그건 뭐 유교와 별로 관계없이 전개되는 사상가들도 많으니까 점점 그 흥미진진한 앞으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저기 오강남 선생님의 노자 도덕경에 심취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 해설을 너무나 오늘 지금 안동에 가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선생님 오셨으면 훨씬 더 유학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선생님의 도덕경을 보면은 정말 그 선생님 오강남 선생님 표층 종교하고 심층 종교하고 말씀하시듯이 선생님 안에 이론적인 것을 다양하게 아신 분들은 공자님도 노자도 장자도 어 저기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전부 함께 이렇게 똑같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기 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가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고 땅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진실되게 살까를 하고 고민한 분들이라고 진지하게 고민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 다른 다른 시공간에서 하긴 했지만 공통적인 주옥 같은 게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얘기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